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꽃 피고 새우는 어느 화사한 봄날 해걸음이었답니다. 덕포나루의 뱃사공 고은은 평소 친분을 나누던 복만 스님을 건너편으로 태워드리기 위해 닷줄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며칠 전 내린 큰 봄비로 불어나 평소보다 거친 물살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란과 함께 술 취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 자제들이 기생들을 데리고 철렵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사또의 아들, 천석군, 방첨지의 아들, 그리고 관찰사의 조카까지 고을의 권세를 등에 업은 3명의 도련님들이 기생들을 하나씩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꼴사나웠지요. 술에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도 곁에 선 기생들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으며 킬킬거렸답니다. 나루터에 다가온 그들은 뱃사공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뱃사공, 친구 녀석이 아직 안 왔으니 배 띄우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세도가 자제들의 패거리 중 하나가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었어요. 한 기생을 끼고 나루터 옆 솔밭으로 황급히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고은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으리들, 복만 스님께서 강을 건너셔야 하는데 더 지체했다간 날이 어두워집니다요. 스님을 먼저 건네드리고 금세 돌아오겠습니다요. 고은이 조심스럽게 사정을 아뢰었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스님, 복만이고 나발이고 그냥 닥치고 좀 기다려 보란 말이다. 지금쯤이면 아랫문을 닦으며 치마를 추스르고 있을게야. 사또 아들의 말에 다른 자제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음담패설로 뱃사공 고은을 희롱하는 것도 모자라 사또 아들은 고은을 부르더니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그것은 내 천자였어요. 그나저나 내놈 뱃사공,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는 아느냐? 무지렁이인 고은은 눈만 끔벅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쇳내는 영 까막문이라 모르겠습니다요. 그의 대답에 세도가 자제들의 웃음이 더욱 크게 터졌습니다. 사또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고은을 마구 후려치며 놀려댔습니다. 이놈의 무지렁이가 하루에 수십 번이나 내를 건너면서 내 천자도 모르다니 어찌 이리도 무지하고도 천한 놈이 있다는 말이냐? 네 놈이 아는 것이라곤 낮에는 내에서 배를 타고 밤이면 네 놈의 마누라나 타는 것일 테지. 아하, 잠깐만. 이놈은 그러고 보니 아직도 노총각이라지? 밤에는 탈배가 없어서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그렇게 한참을 이어지던 그들의 저속한 말과 비아냥에도 뱃사공 고은은 그저 가만히 듣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복만 스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갈했어요. 젊은이들의 언행이 이리도 거칠고 경박하여서야 어디 쓰겠는가. 스님의 준엄한 꾸중에 세도가 자제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사또 아들이 비아냥거리며 되받았습니다. 어허, 공산의 달이 뜨니 개 짖는 소리만이 요란하구만. 누가 저 땡중놈에게 호댓맛이나 좀 보여주어야겠구만. 그들의 무례함과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곁에 있던 기생들마저 그 말에 배꼽을 잡고 웃어대며 고은과 스님을 업신여겼어요. 스님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속세의 일에 깊이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애써 참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지요. 솔밭으로 들어갔던 사내와 기생이 옷구름을 고쳐매며 돌아오자 세도가 자제들과 기생들은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고은이 스님께 먼저 오르시라 손짓했는데 자제들이 노를 잡고 배를 나루터에서 밀어내버린 것이었어요. 스님은 미처 오르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불어난 물살이 워낙 거셌기에 배는 금세 나루에서 멀어져 버렸고 세도가 자제들은 또다시 크게 웃어댔습니다. 스님의 황망한 표정은 아랑곳 없이 배 위에서는
곧바로 술판과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나으리들, 안 됩니다요. 선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시면 경을 친단 말입니다. 이런 물살에는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요. 불안감을 느낀 고은이 외쳤지만 그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시끄럽다. 니놈이 노로 균형을 잘 잡으면 될 게 아니냐? 그들은 고은의 말을 무시하며 오히려 더욱 흥청망청 날뛰느라 배를 흔들어대니 참으로 막무가내이자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어요. 허나 뱃사공으로 반평생을 넘게 보낸 고은의 경고는 그저 허풍이 아니었지요. 위태롭게 출렁이던 배는 기어코 강 한가운데서 뒤집어졌답니다. 며칠 전 큰 봄비로 강물이 불어 탕류가 되어 흐르던 강 한가운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세도가 자제들은 허우적대기 시작했지요. 고은은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망나니 같은 작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헤엄을 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고은은 여유롭게 팔을 저으며 뒤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비님들, 헤엄들 못 치시오? 물에 빠진 이들은 살려달라 아우성치면서도 뱃사공의 물음에 우스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쿠업, 어푸푸, 살려다오. 헤엄을 못 친단 말이다. 야, 이 망할 놈아, 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겠느냐. 고은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얼씨구 꼴 좋았소? 내를 건널 땐 내 천자는 몰라도 헤엄은 칠 줄 알아야지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헤엄쳐 나루터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만들었던 이들의 비명 소리는 성난 강물 소리에 무쳐 희미하게 들려왔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의 아우성을 집어삼킨 강물은 말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고은은 죽으림을 다해 물살을 헤치고 무트로 나온 뒤 나루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스님과 조우했지요. 복만 스님은 복잡한 감정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보게나, 물살이 저 망나니 같은 양반들을 삼켜버렸으니 이제 어쩐다는 말인가. 일이 되었으니 자네나 나나 주랭랑을 쳐야 할 듯 싶구만. 동감입니다, 스님. 아마도 저 망나니 같은 놈들의 집안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요. 저들이 물귀신이 된 것을 모두 제 탓으로 돌리겠지요. 아마 스님에게까지 불통이 튀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고음과 복만 스님의 자취는 덕포나루 근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온고울이 발칵 뒤집혔지요. 덕분에 덕포나루터에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혈혈단신 고운이 살던 초가삼간이 분노한 세도가들에 의해 불태워진 것이었지요. 고을을 좌지우지하던 집안의 아들들이 사이좋게 나란히 배를 타다 물귀신이 되고 말았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덕포나루를 삼킨 불길과 대를 이을 아들들을 잃어버린 세도가 집안이 붕괴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찌감치 화를 피해 달아났던 두 사람은 밤낮으로 이동하여 고을을 멀리 벗어난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버려진 절에 도착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기와와 잡초 무성한 마당, 텅 빈 불당만이 남은 쓸쓸한 공간이었지만 도망자 신세인 그들에게는 더없이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마루에 앉은 고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고 졸지의 양반들을 죽게 만든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지요. 스님은 말없이 고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보게나 사공양반, 자네는 강을 건네는 일을 평생 해왔지 않은가? 뜬금없는 스님의 말씀에 고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스님. 허나 이제 배도 집도 모두 잃은 신세입니다. 아니세, 자네가 잃은 것이 아니라 잠시 놓았을 뿐이지. 어디 한번 말해보게나. 자네는 평생 그 강을 보고 살지 않았던가? 그 강이 어떠하던가?
강이라니요. 그야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고 늘 변덕스러운 물살 아니었겠습니까요? 옳은 말일세. 세상의 이치 또한 강물과 같으니 거스를 수도 없고 애써 붙잡아둘 수도 없는 흐름이지. 그날 자네는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에 휘말려 강 한가운데 놓였었지만 진정 강의 이치를 몰랐던 것은 그들이었자는가. 강은 때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나 또한 쉬지 않고 흐르며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한다네. 스님의 말씀이 알듯 모를 듯 고운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네의 초가가 불타고 삶이 부서진 것은 마치 강물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간 것과 같네. 허나 잊지 마시게나. 강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강변의 땅은 다시 기름져 새로운 생명을 피워낸다네. 자네 또한 그러할 것이야.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자네 삶의 물줄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진 것일 뿐이란 점을 명심하시게. 스님의 난해한 조언이 어쩐지 고운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날 내 천자를 모른다며 조롱당할 때 느꼈던 치욕과 분노, 그리고 세도가 자제들의 익사 앞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양반님네 자제들이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선주인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저 재수 없는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아마 곤장을 맞아 초주검이 되었겠지요. 뱃사공이란 천한 신분으로 그들의 목숨값을 다 갚지도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헌데도 이것이 또 다른 물줄기의 시발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요? 고운의 분한 목소리에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고운은 스님과 작별했습니다. 스님은 고운에게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지요. 강물이 다시 합쳐지듯 우리의 인연 또한 그러할 게라네. 부디 살아남게나. 그리고 꼭 기다리시게. 언젠가 흐르는 맑은 물을 만나게 될 것이니. 스님은 고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호련히 산길을 따라 사라져버렸어요. 고운은 스님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겼지요. 뭐냐? 그래? 기왕지사 일이 엎어진 거 나라고 꼭 죽어라 죽어라 하란 법만 있냐 이거야? 내 아주 더럽고 치사한 이놈의 동네 보란듯이 떠서 잘 살아주마. 그렇게 스님과 헤어진 후 고운은 신분을 숨기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뱃사공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까 두려워 강 근처는 피했어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품을 팔며 근근히 연명했지요. 늘 불안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끔 덕포나루의 소식을 들을 때면 자신을 향한 세도가들의 분노가 여전하다는 사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물에서 허우적대던 세도가들과 그 배에 함께 탔던 기녀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망나니들과 함께 화를 입었을까? 양반놈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나를 무시해댔으니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이야. 하루의 고된 노동을 끝내고 곡간이나 마국간 등에서 등을 붙이고 휴식하던 고운은 그렇게 지난날 덕포나루의 일을 떠올리다 까무룩 잠에 빠져들곤 했답니다. 한편 그날 배에 함께 탔던 기녀들 중 사실 유일하게 수영에 능숙했던 기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애심으로 그녀 또한 사건 이후 평탄치 않은 나날을 보냈지요.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미색과 재주로 덕포나루 근방을 아우르는 근방 전체에서 내로라 하는 사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였지만 그날의 사건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다른 기녀들을 필사적으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세도가 자제들은 눈앞에서 차례로 물귀신이 되고 말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어찌되었든 동승했던 양반 자제들이 모조리 몰살당하는 대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으니 연루되어 문초를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기녀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애심은 자신을 따르던 몇몇 기녀들에게만 사실을 알린 채 야반도주하듯 짐을 꾸려 도망쳤습니다. 익숙했던 비단옷 대신 남루한 무명옷을 걸치고 화사한 얼굴에는 검댕을 칠했습니다. 덕포나루에서의 명성은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지요.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끼니를 구하기 위해 남의 집 허드렛일을 돕거나 바느질품을 팔며 생계를 이어나갔지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운 손으로 거문고 줄만 튕기던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던 세도가 자제들의 얼굴과 그 모든 일의 원흉이라 생각되는 뱃사공, 고운의 무지하고 어리숙하던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내 천자도 모르는 무지렁이 뱃사공 때문에 내 팔자가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화가 나기로서니 정신 나간 작자가 강한 가운데에서 배를 뒤집다니 말이야. 술판과 춤판을 벌여 배에서 난동을 피우던 것이 전복의 이유였으나 애심은 고운이 기분이 상해 일부러 배를 뒤집었다고 믿고 있었기에 여전히 그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게다가 그날의 사건 이후 고운은 자취를 감추었으니 더더욱 그러했지요. 물론 그 주세꾼들의 오만함이 사건의 발단이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뱃사공이 그들의 말을 거역하고 배를 뒤집은 것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렇듯 애심은 그날의 사건과 도망친 고운에게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지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처럼 잘 나가던 자신의 기녀 생활에다가 쌓아놓았던 재물과 함께 제 미모에 대한 사람들의 칭송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으니까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고운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애심은 신분을 숨기고 덕포나루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작은 주막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더 이상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본연의 아름다움과 기품은 쉽사리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주막에 들르는 나그네들이나 장꾼들의 술주정이나 받아주며 그들의 이야기와 풍문을 수집해 덕포나루에서 돌아가는 소식을 엿듣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들른 한 나그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애심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덕포나루 전복 사건 때문에 추포령이 떨어진 뱃사공을 복수의 눈먼 세도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날 사라졌던 뱃사공이 행색을 바꾸고서 이곳 근방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뭐시라고요? 애심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이름, 뱃사공 고운. 그가 살아있고 심지어 이 근방에 숨어 지낸다니. 그 소식을 접한 애심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제 신세를 작살낸 이 망할 놈을 찾아다가 멱살이라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깽판 쳐둔 남의 인생을 물어내라 돈이라도 뜯어낼지. 한참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그녀는 결국 결심했어요. 이대로 숨어 지내기보다는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어떻게든 책임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만약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아예 그의 거처를 덕포나루 관아에 밀고라도 한다면 자신만은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나그네에게 들은 단서를 따라 며칠을 헤매며 끈질기게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산골 깊은 곳의 허름한 초가에서
행색이 남루해진 고은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얼굴에 피로의 흔적이 더해진 데다가 본래의 신분을 속인 채 살고 있어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지만 애심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지하고 뻔뻔했던 덕포나루의 뱃사공, 자신의 인생을 풍비박산낸 원흉. 그런 생각이 치고 올라온 애심은 숨을 한껏 고르고 그의 초가로 쳐들어갔지요. 문을 열고 나오는 고은의 얼굴에는 낯선 인기척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애심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대번에 흔들렸지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날 물에 빠져 변을 당한 줄로만 알았던 애심이 여기까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고은의 반응을 본 애심은 울컥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라, 저 눈빛 좀 보소. 이봐 당신, 나를 알아보는 게지? 응? 덕포나루에서 당신 때문에 인생 망친 이 애심이를 말이오. 애심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이거 뭐 일이 된 마당에 별 수 없구만요. 이리 들어 나오시지요. 다른 사람들 이목을 끌기 전에 말이오. 애심은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초가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좁고 누추한 방 안은 뱃사공 고씨의 처지와 도망자 신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애심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팔자 좋게 이야기나 하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오? 덕포나루 금방 저작거리 최고의 기녀라 불리던 이 애심이가 이름까지 바꿔가며 총구석 장터짝에 처박혀가지고는 주막에서 걸레나 빨고 살고 있어. 대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애심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고은은 애심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후회와 미안함이 스치는 듯 했지만 애심에게는 그저 뻔뻔함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그자들의 횡포가 극심했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지 않소. 나 또한 그들에게 얻어맞고 희롱당했던 김에 물에 빠진 순간 그들에게 알량한 복수심이 든 것은 사실이오. 그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뿐이라고 여겨주시오.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배를 뒤집었어? 당신이 내 천자도 모른다고 조롱당한 그 순간의 분노 때문에 우리 모두를 강물에 빠뜨렸다고.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어. 아니 뭐요? 무모함이라니. 게다가 그간 내가 일부러 배를 뒤집었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요. 그 배는 나의 밥줄이었단 말이요. 그자들이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더라면 배가 그렇게 쉽게 뒤집혔겠소? 강물이 불어 위험하다고 그리 일렀거늘 듣지 않은 것은 그자들이었소. 게다가 당신도 그 옆에서 아주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궁뎅이를 흔들며 춤판에 동조하시더만. 그 판에 내가 뭘 더 어찌하라는 게요? 아예 거세진 물살 위에서 배를 홀랑 뒤집어달라고 용왕님께 고사라도 지내지 왜? 고은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날의 억울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오만하고 무지한 세도가 자제들의 횡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그래, 그래서 잘했다 이 말이오. 그자들이 죽든 말든 함께 탄 기녀들이 같이 물귀신이 되든 말든 나는 살았으니 상관없다 이 말이냐는 말이오. 사람이 죽은 일에 어찌 상관이 없겠소? 안 그래도 함께 탔던 기녀들에 대해 줄곧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여. 허나 그 모든 일은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였소. 그리고 나는 살아야만 했소. 아무리 혈혈단신의 미천한 뱃사공이라도 지켜야 할 목숨은 있었으니까. 고은의 마지막 말이 애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애심은 더 이상 그의 말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뭐, 좋아요. 과거의 일이야 어찌 되었든 결국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책임은 져야 할 것이오. 보아하니 당신 역시 도망자 신세인 듯한데 어차피 구걸이나 빌어먹는 일 말고는 변변한 날품도 못 파는 신세인 것은 매한가지니 나 혼자 떠도는 것보다야 둘이 함께 숨어 지내는 것이 낫겠지. 허니,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오.
이 무슨 당돌한 요구인가요? 고은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잘나신 기녀, 애심의 망가진 인생을 책임지라니. 책임이라니? 당장에 입을 열어 한 소리 내뱉으려는 찰나, 고은이 멈칫하며 눈앞에 애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녀가 아닌 거친 세상의 풍파와 허기에 시달린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눈빛 속에 이글거리는 것은 원망뿐이라 여겼지만 이내 그것은 갈 곳 없는 절박함과 홀로 된 외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바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사정이 일이 되니 그는 차마 그녀를 매몰차게 내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말대로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은 역시 그날의 사건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룻밤 신세질 곳이 필요하다면 그리하시오. 허나 책임 같은 거창한 말은 조금 어폐가. 잔말 말고 책임지시오. 당신 때문에 내 신세가 요 모양 요 꼴 났으니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고 숨겨줘야 마땅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어폐? 내 천자는 모르면서 어폐? 문자 쓰시오 지금. 앙칼지게 대답하는 애심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고은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추한 초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불편하고 어색했지요. 애심은 여전히 고은에게 툭하면 시비를 걸고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아이고 이 무지렁이 양반. 장작 패는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오? 그 입 다물지 못하겠소? 나야 평생 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하물며 당신처럼 입만 살아서 손 하나 까다가 나던 팔자 좋은 기녀보다야 낫지. 뭐가 어째? 이놈의 사공놈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싸대는 것 좀 봐. 댕면상에 뚫린 것은 입이 아니고 구멍이요? 허이고 구멍 많아 좋겠수다. 뭐? 야 이 정신 빠진 사공놈아. 니놈이 감히 나를 희롱해?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티격태격하며 싸웠습니다. 애심은 고은의 투박함과 무식함을 비난했고 고은은 애심의 게으름과 허영심을 꼬집었어요. 하지만 웃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험한 산골 생활에 적응하며 서로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칠어 보이지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고은의 성실함, 그리고 겉으로는 불평투성이지만 의외로 억척스럽고 강단 있는 애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애심이 산에서 나무를 캐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고은은 퉁명스럽게 구박하면서도 묵묵히 그녀를 업고 초가로 돌아와 상처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 날품을 하던 주인 집에 들켜 도망자의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애심은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미인계로 주인의 혼을 빼놔 겨우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녀의 침착함과 임기응변에 고은은 새삼 감탄했지요. 함께 아웅다웅하며 밥을 먹고 서로의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조금씩 나누면서 미움과 원망의 감정 사이로 미묘한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더 이상 애심의 불평이 귀찮지만은 않았고 애심 또한 고은의 투박한 배려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덕포나루에서 시작된 비극이 공교롭게도 두 사람을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게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스치는 순간이 길어지고 퉁명스러운 말 속에 숨겨진 걱정이 느껴지고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면서 산골 초가에는 어색함 대신 묘한 설렘과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원망과 책임 전가였을지라도 함께 이겨낸 고난과 서로에게 발견한 진솔한 모습은 그들의 마음 속에 연심이라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조용히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고은의 초가를 방문했습니다. 다름 아닌 몇 년 전 덕포나루에서
함께 살아남아 버려진 절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복만 스님이었어요. 스님은 산 중턱에 위치한 절에 방문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따라 고운과 애심의 초가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고운을 발견해 제외하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스님의 모습은 변함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운은 스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그리고 애심과의 기묘한 동거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드렸지요. 스님은 오묘한 표정으로 묵묵히 그런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과 어쩌면 미처 깨닫지 못한 이끌림까지. 스님은 깊은 눈빛으로 두 사람이 단순한 원한 관계나 동병상련이 아님을 꿰뚫는 듯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스님이 특유의 알 수 없는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일전 뱃사공 양반 자네에게 말해주었듯이 강의 이치가 바로 이러하지 않겠는가. 강물이 굽이쳐 돌아 마침내 바다에서 만나듯 자네들 두 사람의 인연 또한 그러하구먼. 그날 거친 물살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갔으나 자네들은 살아남아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만났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듯 보이나 실상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지를 않나.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라면 이리 질기게 얽힐 리가 없지. 스님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팩 돌려버렸지요. 그날 밤 회포를 푸느라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고만 스님은 하루를 머물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초가는 비좁았고 잠자리가 넉넉지 않았지요. 방이라고는 2개뿐인데 그나마도 몸이나 누일 만한 곳은 애심이 쓰고 있었고 나머지 창고 같은 좁은 방이 고운이 쓰는 방이었습니다. 스님은 고운과 애심을 번갈아 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몸이야 어디서든 눈을 붙이면 그만이니 당연히 고운과 내가 함께 자야 마땅하겠으나 하필이면 젖히도 나도 기골이 장대하여 좁은 방에 함께 들어누웠다간 이 초가삼간이 폭삭 주저앉을지도 모르네. 거기에다 오늘 하늘의 천기를 잠깐 들여다보니 나와 사공양반의 기운이 오늘 밤까지 서로 붙어 있었다가는 자칫 그 전후의 인연이 되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애군이 염려된다며 부처님께서 이르시지를 않겠는가 하여 저 좁은 창고방을 나홀로 쓸 테니 오늘만 두 사람이 함께 저 안방에서 자도록 하시게나. 예? 뭐라고요? 아니 스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 될 말 아니신가요? 도망자 신분의 두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허름한 초가에 넓은 방 좁은 방이 따로 있었겠냐마는 그것은 모두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한 스님의 지혜로운 핑계일 뿐이었답니다. 스님께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간 쌓인 벽을 허물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물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여러 말 말고 그저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하시게나. 그리하시면 두 사람에게도 오늘 밤이 양분이 되어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네. 비좁고 누추하나 서로에게 기대어 하룻밤 추위를 녹이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스님의 완강한 뜻과 하늘의 뜻, 애군 같은 알 수 없는 말에 고운과 애심은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이 물론 함께 지내고는 있었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기에 어색함과 망설임이 감돌았지만 스님의 말씀을 쉽게 거역하기도 찜찜했지요. 결국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나란히 눕자 서로의 숨소리가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어요. 서로가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원체 방이 비좁으니 서로의 등과 엉덩이가 맞닿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아이 좀, 저쪽으로 가시오 좀. 아니고 여기서 더 갈 데가 어디 있다 그러시오? 나도 죽을 맛이외다. 스님의 의도된 배려가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 아래 감춰졌던 연민과 기대감이 뒤섞여 복잡한 기류가 흘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산골짜기의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늦은 봄소리가 닥쳐 초가의 낡은 문틈과 벽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누더기 이불로는 도저히 추위를 막아낼 수 없었지요. 애심의 가녀린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말이오. 나 지금 춥소. 애심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고은 역시 그녀의 떨림을 느꼈어요. 이대로는 둘 다 밤새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애심을 추위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마음이 고은을 움직였고 그는 망설임을 떨치고 애심에게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서로에게 기대면 좀 나을 것이오. 애심은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밀려드는 한기에 결국 고은에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자 비로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친 뱃사공의 품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애심의 가녀린 몸은 떨림을 멈추고 고은에게 안겨왔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시작된 두 사람의 접안은 곧 감정적인 교감으로 이어졌어요. 미움과 원망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서로를 향한 연민과 끌림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날 밤 매서운 추위와 스님의 지혜로운 안배 속에서 고음과 애심은 비로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두 사람은 비로소 운명으로 묶인 인연을 확인한 기분이 들었지요. 미움은 연심으로, 원망은 이해로, 고독은 둘만의 연대로 변모하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스님의 예언처럼 두 사람의 물길은 이 밤을 통해 완전히 하나로 합쳐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두 사람의 달라진 눈빛을 보았습니다. 스님 앞에서 서로 틱틱대며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를 외치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푸짐하게 익은 홍시같이 달아오른 얼굴로 서로 흘끔흘끔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도 떨어지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득이 하루를 묵고 가겠다며 억지를 놓은 이 기막힌 사건이 두 사람에게 어떤 밤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미 훤히 꿰고 있었지요. 허허, 이로써 두 사람의 인연은 단단해졌으니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를 기다리시면 되시겠네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자네들의 강물을 스스로 만들어 흘러가도록 하시게나. 맑은 물길을 만나는 것은 이제부터 자네들에게 달렸다네. 덕호나루에서 시작된 비극은 그대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 주었음을 어찌 외면하려고만 하시는가들. 자, 이제 자네들은 서로가 함께 맑은 물길을 찾아 헤쳐나갈 평생의 반려를 맞이한 셈이니 서로를 아끼며 사시게나.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대들에게 곧 좋은 날이 올 걸세. 이제 아마 두 번 다시 자네들과 나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구만. 부디 몸 건강히들 잘 사시게나.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합장하며 유유히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이내 스님의 뒷모습은 깊은 숲속 오솔길 쪽으로 완벽하게 사라졌답니다. 산골 초가를 나서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과 절망에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지요. 스님의 마지막 예언처럼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강물을 찾아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스님의 조언대로 섣불리 움직이는 대신 산골 초가에 머물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바느질 품을 팔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전의 날 선싸움이 아닌 정이 듬뿍 담긴 투정 같았답니다.
애심은 투박하지만 마음 깊은 고운의 진솔함에, 또 반면에 고운은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잃지 않은 애심의 은근한 순수함과 그 강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품에 안겨 뜨거운 숨을 토하다 잠이 들었지요. 비록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쫓기고 있는 도망자로 여길지라도 두 사람만의 작은 초가는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도 평화롭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장날의 마을에 나갔던 고운이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애심이 내가 방금 장터에서 덕포나루에 대한 소식을 건져왔어.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배가 뒤집힌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지 뭐야? 고운의 말에 애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진짜 이유라니. 망나니들이 술판을 벌려놓고 배를 흔들어대다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니랍디까?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한번 빠져서 사경을 헤매는 경험을 맛보면 그 공포가 아주 말도 못하는 법이거든. 그날 함께 배에 탔다가 애심이 자네가 구조했던 기녀 중에 한 명이 말이야. 그 충격으로 쓰러져 여태껏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더구만. 헌데 그 기녀가 천만다행으로 얼마 전 정신을 차렸는데 관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언했다지 뭐야. 증언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지요? 전날 내가 배를 접안시켜둔 나루에서 그 양반자제들 집구석 중 한 곳에서 일하던 청지기가 나타나서는 배의 균형을 잡는 균형탈을 몰래 망가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는군. 다음날 기녀들을 끼고 나루에서 뱃놀이를 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나 뭐라나? 고운의 말에 애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뒤집힌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인 해코지로 벌어진 일이었다니요. 아니, 그 청지기는 대체 어찌 그런 짓을 했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집안의 여종을 희롱하려다 들통이나 그만 주인에게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서 그 자제들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그리했다는구만. 그럼 그저 사고처럼 보일 테니 자신에게 혐의가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았다면서 말이야. 고운은 비교적 담담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심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기녀들을 강물 속에 빠뜨리고 세도가 자제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날의 비극이 알고 보니 청지기의 사적인 원한과 복수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니요. 그런 것도 모르고서 그 모든 책임의 원흉이라며 당신을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했다니. 정말이지 너무도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참으로 미안합니다. 애심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고운은 애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괜찮소. 사과할 일이 아니오. 게다가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시오. 당신 또한 그날 함께 화를 입었으니 나를 원망하는 것이 당연했겠지. 우리 둘 다 그날의 피해자였을 뿐이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았소. 사건의 원흉이자 진범이 잡혔으니 이제 우리를 향한 추적 또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는구만. 그저 자신들의 자제가 죽은 분풀이를 할 희생양이 필요했기에 나와 당신을 쫓고 우리의 집을 불태우고 도망자 신분으로 만들었던 것이었기에 우리의 누명을 풀게 되었다는 소식이오. 그 말을 들은 애심은 그야말로 기뻐서 날아갈 것 같은 얼굴을 하고는 고운의 목을 와락 껴안으며 그에게 안겨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날이 참말로 이리 찾아오게 되다니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하여 얼마 뒤 덕포나루의 관하에서는 청지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운과 애심에 대한 추포령 역시 막을 내리게 되었지요. 그들은 지긋지긋한 고향 땅을 다시 밟는 대신 조심스럽게 산골 초가를 떠나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을 물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덕포나루에서 멀리 떨어진 인심 좋은 강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운은 다시 뱃사공이 되었어요. 내천자는 몰라도 강물의 이치를 몸으로 아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애심은 더 이상 기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지혜로움과 살가운 변죽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주막까지 열게 되어 고운의 일손을 돕는 한편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고운은 강 건너는 일을 마칠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애심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애심은 거친 강물 위에서 고단하게 일하는 고운을 기다리며 따뜻한 밥상으로 그를 응원하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덕포나루의 비극이 자신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가끔 밤이 되면 고운과 애심은 함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거센 물살과 공포가 아련한 기억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들에게 강물은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스님의 예언처럼 그들은 과거의 물살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강을 만들어 흘러왔고, 마침내 맑고 잔잔한 물길을 만나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